태조실록 2권 태조 1년 11월 4일 신사일 1392년 11월 18일 의화 공주 안씨의 어머니가 임금에게 음식을 대접하다. 의화 공주 안씨의 어머니가 임금에게 음식을 대접하였다. 태조실록 2권 태조 1년 11월 6일 개미일 1392년 11월 20일 사대 선조의 조노를 정하여 올리다. 조선의 4대 조상에게 조노를 정하여 올렸다. 항고조실에 대한 책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가문을 바꾸고 나라를 세웠으니 이는 여러 세대를 걸쳐 쌓은 공로 덕분입니다. 시호를 올리고 이름을 새롭게 하여 존숭하는 예식을 행합니다. 삼가 생각해보건대 항고조께서는 인자하고 효성이 깊었으며 덕이 온화하고 아름다웠습니다. 영원한 계획을 세워 후대의 뜻을 전하고 편안함을 추구하지 않고 스스로를 삼가며 천명을 받들어 기쁘게 하였습니다. 업적은 온 나라에 알려졌고 자손과 후손 모두 번성하게 하였습니다. 삼가 생각해보건대 항고조비께서는 인자하고 온화하며 조용하고 아름다웠으며 성격이 유순하고 단정하고 진실하였습니다. 아이를 잉태한 징조는 옛 은나라 간적이 하늘의 계시로 알을 삼켰다는 전설처럼 신비했으며 실제 임신의 기쁨은 주나라의 태임과 같다고 할 수 있었습니다. 이미 무한한 세대를 열어 국운을 이어갔으니 모든 것은 여기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감히 말씀드리건대 항고조비의 도움 덕분에 큰 왕업을 받들 수 있었으니 이에 부족하나마 정성을 다하여 조노를 받들어 항고조께는 모광, 항고조비께는 효비라 시호를 올립니다. 부디 이들을 밝게 돌보시어 자손들에게 복을 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항증조실에 대한 책호문은 다음과 같았다. 가문을 바꾸고 나라를 세운 것은 선행을 많이 쌓은 공로 때문이며 조상과 종친을 높이는 일은 이름을 새롭게 하는 예의를 따르는 것입니다. 삼가 생각해보건대 항증조께서는 충성스럽고 효성스럽고 검소하며 근면하셨습니다. 마음이 백성을 향해 있었으므로 한없는 은혜를 베풀었고 그 덕은 후손들에게 이어져 위대한 기반을 남겼습니다. 삼가 생각해보건대 항증조비께서는 조용하고 진실된 성품을 타고났으며 몸가짐은 단정하고 고결하셨습니다. 항상 공경하며 자신을 삼가셨고 군자의 훌륭한 반려로서 잘못된 행동이나 지나친 태도가 전혀 없었습니다. 이것이 곧 안방에서 따를 만한 아름다운 본보기였습니다. 삼가 생각해보건대 증조비의 도움 덕분에 비로소 큰 왕업이 이루어졌으니 이 은혜에 보답하려 해도 감히 다 헤아릴 수 없습니다. 감히 조노를 올리오니 높이 드러내고자 하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이에 황증조께는 이광, 항증조비께는 정비라는 시호를 올리며 저희 정성을 받아들이시고 자손들에게 복을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항조실에 대한 책호문은 다음과 같았다. 공이 있는 분을 조상으로 하고 덕이 있는 분을 종친으로 삼는 것이며 효도는 부모를 높이는 것보다 더 큰 일이 없습니다. 시호를 통해 그 삶을 알게 되니 예의상 먼저 왕으로 추존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에 옛 문헌을 참고하여 감히 특별한 칭호를 올립니다. 삼가 생각해보건대 황조께서는 품성이 아름답고 온유하며 공손하고 용감하고 굳세셨습니다. 제왕의 큰 업을 처음으로 세워 오늘의 경사로운 자리에 이르게 했으며 후손들에게 미래 계획을 물려주어 오랜 세월 이어질 업을 열어주셨습니다. 삼가 생각해보건대 황조비께서는 검소하고 부지런한 삶을 사셨고 덕은 엄숙하고 화목하였습니다. 예로부터 전해오는 상서로운 조짐과도 맞아떨어졌고 집안 살림을 엄격히 다스리셨으며 장중하고 공손한 도리를 지켜 자손에게 귀한 본보기를 남기셨습니다. 삼가 생각해보건대 부족한 후손이지만 큰 명령을 받게 되었으니 이는 세상의 추대 때문이기도 하나 실상은 조비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황조께는 도왕, 황조비께는 경비라는 시호를 올리며
이 존호를 받아들이시고 하늘 위에서 항상 자손을 도와주시며 밝은 영령께서 길이 나라에 복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황구실 아버지의 가문에 대한 책호문은 다음과 같았다. 나라를 세우고 가문을 이어받으면서 효도는 부모를 왕으로 추존하는 것보다 먼저 해야 할 일이며 시호를 통해 삶의 내용을 알 수 있으므로 예를 다해 존숭해야 마땅합니다. 삼가 생각해 보건대 황고께서는 천성이 깊고 자질이 뛰어나셨으며 무공을 가까운 곳과 먼 곳에 널리 펼쳐 나라를 안정시키셨고 큰 명령을 후손에게 전하여 그 경사를 튼튼히 하셨습니다. 삼가 생각해 보건대 황비께서는 마음이 곱고 조용하며 덕은 온유하고 부드러우셨습니다. 지위는 바르게 중용을 지켰고 집안을 다스리는 도리에 꼭 맞았습니다. 그 덕은 아래로 두터이 미쳐 마치 휘어진 나무가 큰 그늘을 들이우듯 후손에게 기풍을 전하였습니다. 삼가 생각해 보건대 여러 세대를 거쳐 이어져 온 좋은 운을 받아 왕업을 새롭게 창건하였으므로 마땅히 이름을 바꾸는 예식을 통해 근본을 잊지 않으려는 정성을 드러냅니다. 이에 좋은 날을 택하여 그 덕을 드러냅니다. 황고께는 환왕, 황비께는 의비라는 시호를 올리며 바라건대 굽어보심이 빛을 발해 끝없는 세대의 복을 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태조실록 2권 태조 1년 11월 8일 의류일 1392년 11월 22일 개국 공신에게 교서를 내리고 옹주와 택주에게 인신을 내려주다. 개국 공신들에게 교서를 내려주고 여러 옹주들과 택주에게는 인신인 신분이나 지위를 증명하는 인장 또는 증표를 내려주었다. 이에 공신들이 임금을 위해 잔치를 열어 감사의 뜻을 표했다. 공조 전서인 이민도에게 내려진 교서는 당시 간이대부였던 이문화가 지은 것이었는데 그 내용에는 이민도의 점, 의술 등의 기술까지 함께 언급되어 있었다. 이민도가 임금에게 아뢰었다. 공로 전체를 다 기록할 수 없다면서도 이런 몇 가지 일만을 적어 놓은 것은 신의 공적을 가볍게 여긴 것입니다. 이에 임금이 명하여 그 내용을 고쳐 다시 쓰도록 하였다. 태조실록 2권 태조 1년 11월 9일 병술일 1392년 11월 23일 천둥이 치다. 천둥이 쳤다. 내정에서 류만수 등과 격구하다. 궁궐 안뜰에서 격구를 하였는데 류만수와 정익의 등이 함께 참가하였다. 사간원에서 간쟁을 수시로 할 수 있도록 청하자 국가의 중대사만을 아뢰도록 하다. 사간원의 간관이 임금에게 글을 올렸다. 신등은 깊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공론과 의논은 나라의 기운이며 간쟁은 그 공론의 뿌리가 됩니다. 아첨하는 말은 그 공론을 해치는 해충과 같아 나라의 근본을 무너뜨립니다.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이라면 바른 말을 기르는 데 힘쓰고 아첨하는 말을 멀리해야 바른 말이 날마다 드러나고 달콤하거나 비굴한 말은 들리지 않게 될 것입니다. 옛날 순임금 시대의 우왕은 도리에 먼저 따르면 길하다는 말을 올리며 놀이를 좋아하지 마십시오라고 경계했습니다. 또 탕왕의 신하였던 중에는 간언을 따르고 거절하지 말라. 남의 말을 듣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만 하면 시야가 좁아진다고 누차 말씀드렸습니다. 이는 모두 다스려지는 시대에도 걱정되는 점이 있고 지혜로운 임금도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옛말을 보면 공론은 나라가 하루도 없어서는 안 될 존재입니다. 지금 전하와 훌륭한 신하들이 함께 국정을 이끄니 법도와 음악 제도까지 모두 갖추어져 있어 딱히 더 말할 일이 없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이렇게까지 간언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간절히 요청하는 이유는 전하께서 다른 의견도 기꺼이 받아들이는 넓은 마음을 가지셨고 듣기 거북한 말이라 해도 싫어하지 않으시며 스스로를 낮추는데 거리낌이 없으시리라 믿기 때문입니다. 부디 전하께서 저희를 가르치고 이끌어 주시며 간언을 진심으로 듣고 믿어 주신다면
저희는 하고 싶은 말을 거리낌 없이 말씀드릴 수 있을 것이며 백성들의 이익과 손해를 전부 아뢰엄 막힘없이 전달되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국가의 근본 기운도 막힘없이 흐르게 될 것입니다. 이에 임금이 교지를 내렸다. 국가의 큰 일과 관련된 일은 모두 아뢰도록 하라. 판사제감사 이을수에게 말 1,000피를 끌고 요동에 가서 넘겨주게 하다. 임금은 판사제감사였던 이을수에게 명하여 말 1,000피를 가지고 중국 요동으로 가서 그 말을 넘겨주도록 하였다. 왜구에게 피랍되었다가 도망하여 하포에 도착한 중국인을 경사로 보내다. 경상도의 군사지휘관인 병마도절제사 최유련이 중국 온주부 낙청현 사람 이순 등 3사람을 서울로 보냈다. 이들은 일본 왜구에게 붙잡혀 바다 가운데 있는 섬으로 끌려갔으나 작은 배를 훔쳐 타고 도망쳐 마산에 도착하였다. 최유련은 이들을 포로에서 풀려난 자로서 임금에게 보냈고 임금은 이들에게 옷과 음식을 내리고 이을수에게 명하여 중국 남경으로 돌려보내게 하였다. 태조실록 2권 태조 1년 11월 10일 정해인 1392년 11월 24일 시자궁으로 돌아오다. 임금이 시자궁으로 돌아왔다. 화원을 수리하게 하다. 임금이 명하여 화원을 고치게 하였다. 태조실록 2권 태조 1년 11월 11일 무자일 1392년 11월 25일 조회를 보다. 임금이 조회를 열고 신하들과 정사를 논의하였다. 사원부에서 청거를 잘못한 예조 의랑 김지를 파직하자고 청하니 윤허하다. 사원부에서 임금께 글을 올렸다. 쌍부 지역의 간무인 백천우는 글자를 알지 못하여 직무에 어울리지 않아 알렴사 조박이 그를 내쫓았습니다. 바라옵건대 그를 추천한 예조 의랑 김지를 파면하시어 뒤에 오는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주시기 바랍니다. 임금이 이를 허락하였다. 태조실록 2권 태조 1년 11월 12일 기축일 1392년 11월 26일 달이 묘성을 가리다. 달이 묘성을 가렸다. 묘성은 밤하늘의 별자리 중 하나로 달이 그 별을 지나가며 가린 것이다. 사간원에서 매일 경연을 열도록 청하다. 간관이 임금께 매일 경연을 열어주시기를 청하였다. 경연은 유학자나 관리들이 임금 앞에서 경전을 강의하고 의견을 나누던 자리이다. 그러자 임금이 말씀하셨다. 내 수염과 머리 옆자락까지 이미 휘어졌으니 이제 여러 유생들을 불러 강의를 듣는 일은 하지 않아도 되겠구나. 이에 도승제 안경공이 아뢰었다. 간관이 말씀드린 뜻은 단지 전하께 글을 읽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정직한 사람들을 가까이 두고 바른 말을 들으시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자 임금이 다시 말씀하셨다. 내가 비록 경연 자리에 나가지는 않더라도 늘 편전에서 유경으로 하여금 대학년의를 강론하게 하고 있다. 태조실록 2권 태조 1년 11월 14일 신묘일 1392년 11월 28일 매일 경연을 열자고 사간원에서 상소하니 윤허하다. 간관이 임금께 상소를 올렸다. 전에 임금께 간언을 들어주셔야 한다는 저희 주장이 받아들여졌습니다. 저희는 비록 식견이 부족하고 능력이 보잘것없지만 어찌 감히 애매하고 모호한 말로 임금께 감히 듣기를 청하겠습니까? 신들이 듣기로 임금의 마음은 곧 정치를 움직이는 중심입니다. 마음이 바르면 모든 일이 바르게 흘러가고 마음이 바르지 않으면 온갖 욕심이 그 마음을 공격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마음을 지키고 살피는 공부는 지극히 중요합니다.
순임금이 조심스럽고 정성스럽게 임무를 수행했던 태도나 탕왕과 문왕이 두려움과 삼가며 정치를 했던 마음가짐은 모두 태평하고 화목한 시대를 만들어낸 근본입니다. 이 중 하나라도 어긋나게 되어 아첨하는 말을 달갑게 여긴다면 예전에 공광이나 장우 같은 인물들이 나서서 임금의 마음을 점점 나태하게 만들 것입니다. 만약 신선처럼 살고자 하는 마음을 따르게 된다면 문성 장군이나 오리 장군과 같은 자들이 나와 마음을 방탕하게 만들 것입니다. 그렇다면 천하의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으로서 어찌 자신의 마음을 바르게 할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예전에 유학자 진덕수가 대학년에라는 책을 지어 경연에 올렸습니다. 이 책은 제왕의 정치를 어떻게 시작해야 하는지 먼저 서술하고 이어서 제왕의 학문은 어디에서 시작해야 하는지를 설명합니다. 모든 것이 자신의 몸과 마음에서 시작된다고 말하며 그것이 바로 기본 줄기입니다. 책의 앞부분에서는 도의 원리를 밝히고 인재를 선별하며 정치의 큰 틀을 자세히 살피고 백성의 사정을 살피는 일로 시작합니다. 이것은 곧 경물치지, 즉 사물의 이치를 탐구하고 알물 완성하는 공부의 핵심입니다. 다음으로는 공경심을 높이고 게으른 욕심을 경계하는 것을 통해 진실된 뜻과 바른 마음을 이루는 공부가 나오며 그 다음으로는 말과 행동을 삼가고 몸가짐을 바르게 하여 스스로를 닦는 수신의 공부를 설명합니다. 이어서 부부 사이를 중히 여기고 집안 살림을 엄정히 다스리며 나라의 근본을 바로 세우고 왕족과 친척을 제대로 가르치는 것으로 집안을 다스리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이것이 바로 각 주제에 해당하는 내용들입니다. 처음에는 성현의 가르침으로 시작하고 이어서 과거와 현재의 역사적 사실들을 바탕으로 군주가 반드시 알아야 할 이치와 반드시 행해야 할 일들을 자세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감히 말씀드리건대 전하께서는 아직 세자로 계시던 시절부터 책 읽기를 즐기셨고 즉위 후에도 날마다 강론하기를 게을리하지 않으셨습니다. 따라서 사물의 이치를 깊이 탐구하고 마음을 바르게 하는 학문, 그리고 자신을 닦고 남을 다스리는 공부에 대해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며 이를 자세히 강론해 오셨을 것입니다. 신들은 견문이 얕고 어리석으니 어찌 깊이 알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경연이 설치되어 있음에도 단지 이름만 있을 뿐이고 실제로 강론이 이루어졌다는 말을 들은 적이 없습니다. 전하께서는 넓은 궁전 어디든 학문을 할 수 있는데 어찌 굳이 정해진 절차에 따라 매일 경연에 나와야 하느냐고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신들이 생각하건대 임금의 학문은 단지 외우고 풀이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매일 경연에 나아가 선비들과 만나 강론을 듣는데 진정한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어진 신하들을 자주 접하여 그 덕성을 자연스럽게 배우게 되는 것이고 둘째로는 환관이나 궁중 여인들을 가까이 할 시간이 줄어들어 나태함을 이겨내게 되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새로운 왕조를 연 임금은 자손들에게 귀감이 되어야 합니다. 전하께서 만약 경연을 중요한 일로 여기지 않으신다면 후세 사람들은 이를 핑계 삼아 경연을 폐기하게 될 것이며 그 폐단은 결국 학문을 하지 않게 되는데 이를 것입니다. 이것이 어찌 가벼운 일이겠습니까? 삼가 아래옵건대 전하께서는 날마다 경연에 나와 대학을 펼쳐 강론하게 하시고 경물치지와 성의정심의 공부를 통해 수신과 재가 그리고 나라를 다스리고 천하를 평화롭게 하는 데까지 이르시기를 바랍니다. 임금이 이를 허락하였다. 태조실록 2권 태조 1년 11월 15일 임진일 1392년 11월 29일 달이 화성을 범하다. 달이 화성을 가렸다. 이는 달이 하늘에서 화성의 앞을 지나가며 덮은 현상이다. 왕실의 비용으로 관음굴에서 중들을 공양하다. 왕실의 재정을 담당하는 내탕고에서 비용을 내어 관음굴에서 스님들에게 음식을 대접하고 공양하였다. 태조실록 2권 태조 1년 11월 16일 개사일 1392년 11월 30일 천둥이 치다. 천둥이 쳤다.
태조실록 2권 태조 1년 11월 17일 갑오일 1392년 12월 1일 인제 천거 음사의 폐지 부채 노비의 방면 등 5가지 신무책 도평이 사사에서 임금께 아뢰었다. 공조 전서 이민도가 글을 올려 현 시점에서 시급히 다루어야 할 일들에 대해 논하였기에 이를 도평의사사에 내려 헤아려 보고 논의하게 하였습니다. 그가 말한 바는 시무에 있어 매우 절실하므로 그중 핵심을 뽑아 조목별로 열거하여 아뢰오니 삼가 바라건대 상감께서 깊이 살펴보시고 시행하여 주시옵소서. 첫째로 현명한 인재를 추천하고 쓸모없는 관직을 정리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도평의사사에서 논의한 결과 이는 적절하다고 여겨집니다. 인재란 나란 일의 근본이 되므로 나라의 다스려짐과 어지러움은 결국 그 사람의 등용과 퇴출에 달려 있습니다. 옛날 제갈 공명이 총나라의 후주에게 말하기를 현명한 신하를 가까이 하고 간사한 소인을 멀리했던 것이 전한이 융성했던 이유이고 소인을 가까이 하고 현신을 멀리한 것이 후한이 기울어진 원인입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은 1000년 동안 이어진 금언이라 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고려 말기에는 간사한 소인들을 벼슬에 앉히고 충직하고 선량한 신하들을 내쳤기에 스스로 멸망하게 되었으니 전하께서도 이를 친히 목도하셨을 것입니다. 가까운 역사에서 본보기로 삼을 만한 일이 있으니 반드시 경계해야 합니다. 서경에서도 여러 관직을 비워두지 말라. 하늘에 이를 사람이 대신하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군자가 관직에 있으면 정치가 바로잡히고 소인이 그 자리에 앉으면 모든 것이 무너지니 어찌 조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둘째로 아첨하는 신하를 멀리하고 참소하는 말을 뿌리 뽑아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도평의사사에서도 이 의견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첨하는 자는 임금의 뜻과 욕심을 맞추는데 능에 간사한 사람일수록 오히려 충성스러워 보입니다. 이 때문에 임금은 이를 충성으로 착각하고 그의 말과 계책을 거르는 법 없이 받아들이게 되며 결국 옳고 그름이 뒤바뀌고 충직한 이들이 모함당하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삼가 아뢰옵건대 전하께서는 사람을 등용하실 때 충신과 아첨하는 자를 명확히 구별하시어 이들이 섞이지 않도록 해주시옵소서. 임금의 기분을 해칠지라도 바른 말을 하는 자는 충신이며 공손하게 대답하면서 임금의 뜻만을 따르는 자는 아첨하는 신하입니다. 충신이라 판단되면 발탁하여 가까이 두시고 아첨하는 자라 판단되면 멀리 내치소서. 셋째로 종묘를 세우고 음사를 금지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고려 왕조에서는 음사, 즉 도에 맞지 않은 제사를 숭상하여 한 신령에게 여러 곳에서 제사하고 하루에 여러 번 제사를 지내는 등 예의와 제도의 질서를 흐려 나라가 멸망에 이르렀습니다. 도평의사사에서는 이 의견도 적절하다고 보았습니다. 지금 하늘의 뜻을 받들어 천명을 받아 새 시대의 정치를 여셨으니 더는 고려의 잘못된 제도를 따를 수는 없습니다. 예조에 명하여 이를 자세히 정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하시옵소서. 넷째로 포백의 징수를 금지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도평의사사에서는 이 또한 적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서경에서는 금전으로 형벌을 대신하게 한다고 하였는데 이는 태형에서부터 사형에 이르기까지 형벌이 지나치게 가혹하거나 법적으로 불쌍히 여길 사정이 있을 경우 돈을 내고 벌을 대신하게 한 것입니다. 고려에서도 포백을 거두는 제도가 있었으나 말기에는 이미 형벌을 집행하고서도 또다시 돈을 징수하였으니 죄인을 불쌍히 여겨 법을 완화하던 본뜻에 어긋나는 일이 되었습니다. 지금부터는 중앙과 지방에 모두 명하여 형벌과 속전을 함께 부과하지 못하도록 하시옵소서. 다섯째로 빚을 갚지 못한 백성을 노비로 삼는 일을 금지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도평의사사에서도 이 의견을 적당하다고 여겼습니다. 지금 우리 조정은 양민과 천민의 법을 엄격히 나누고 있는데 양민이 빚을 갚지 못했다고 해서 평생 노비가 되는 것은 매우 부당한 일입니다. 앞으로는 빚을 갚지 못한 사람이 있을 경우 그가 빌린 돈이나 곡식의 양을 노비의 몸값으로 환산하여 계산한 다음 그 빚을 모두 갚았다면 해방시키고
원금의 이자 하나를 더한 기준만으로 노동을 부과하며 이를 법으로 정하십시오. 이를 어기는 자는 양민을 부당하게 천민으로 만든 죄로 처벌하소서. 이에 임금이 말하였다. 음사를 금지하는 일은 예조에 명하여 자세히 규정하고 보고하도록 하라. 태조실록 2권 태조 1년 11월 18일 을미일 1392년 12월 2일 수창궁에서 황태손의 생일을 축하하는 의식을 갖다. 임금이 수창궁으로 거둥하여 황태손의 생일을 축하하는 의식을 거행하였다. 태조실록 2권 태조 1년 11월 19일 병신일 1392년 12월 3일 햇무리가 치다. 하늘의 해 둘레를 따라 무지개처럼 둥글게 빛이 도는 현상이 나타났다. 상위 중추원사 황희석을 개국 공신 2등의 예에 준하여 포상하라는 교지. 임금이 교지를 내렸다. 상위 중추원사 황희석은 내가 세자로 있으면서 왕위에 오르기 전 잠저에 있을 때부터 늘 곁에서 함께하며 방비하는데 큰 공을 세운 인물이다. 또 고려 왕조 말기에 정몽주 등이 나라 권력을 제멋대로 휘두르며 대간들을 끌어들여 충직하고 어진 신하들을 모함하여 해치려 할 때가 있었다. 바로 그 무렵 나는 말에서 떨어져 몸을 제대로 일으키지 못하고 있었는데 간사한 무리들이 꾸미던 해악이 거의 나에게까지 미치려던 순간 황희석이 병사들을 훈련시켜 나를 호위하게 하였고 그들의 음모를 저지시켰다. 그 공로는 참으로 크다. 그 뒤 문하, 좌시중, 백응념 등이 나를 임금으로 추대할 당시 황희석은 아버지의 상을 당한 중이어서 비록 그 모의에는 직접 참여하지 못하였지만 만약 그가 나를 지켜준 힘이 없었다면 오늘날에 내가 있을 수 있었겠는가. 요즘 원종공 신들에게 내리는 예우로는 그의 공로에 보답하기에 매우 부족하다고 여겨지니 나는 개국 2등 공신인 윤호의 예에 따라 황희석에게 칭호를 내려 공을 포상할 것이다. 태조실록 2권 태조 1년 11월 21일 무술일 1392년 12월 5일 조회를 보다. 임금이 조정에 나와 조회를 열고 신하들과 나라의 정사를 논의하였다. 태조실록 2권 태조 1년 11월 24일 신축일 1392년 12월 8일 문하 좌시중 백응념이 병으로 사직하다. 문하부의 좌시중인 백응념이 병이 들어 벼슬에서 물러났다. 태조실록 2권 태조 1년 11월 25일 이민일 1392년 12월 9일 대사성 유경과 내사 사인 유관에게 교대로 대학년에 늘 진강토록 하다. 대사성 유경과 내사 사인 유관에게 명하여 날마다 교대로 궁궐에 들어와 대학연에 늘 진강하게 하였다. 도당에서 감찰 등의 신참에게 번잡한 의식을 하지 않도록 청하다. 도평의사사가 임금께 아뢰었다. 감찰 복내 삼관 삼도감 내시 다방 등 각 관직에 새로 부임한 사람들에게 지나치게 복잡한 의식을 치르는 관행이 있어 행정이 번거롭고 폐단이 생기니 이 의식을 간소화하여 없애달라고 청하였다. 태조실록 2권 태조 1년 11월 26일 개묘일 1392년 12월 10일 문하 좌시중 성삼백 백응념의 졸기. 문하부의 좌시중이자 성삼백인 백응념이 세상을 떠나자 임금은 3일 동안 조회를 열지 않았고 7일 동안은 흰 음식만을 올리는 소박한 식사를 하였다. 그리고 맡은 관원에게 명하여 예에 맞추어 장례를 치르게 하였다. 백응념의 본관은 경산으로 위위부의 소윤이었던 배연보의 아들이었다. 그는 성품이 청렴하고 삼가는 태도를 지녔으며
몸가짐은 검소하고 근실하였다. 진주와 상주 두 지역의 목사를 지냈고 계림윤과 화령윤을 거치면서도 모두 어진 정치를 펼쳤다. 이후에는 하포의 원수가 되어 성을 쌓고 해자를 파며 떠돌던 백성들을 안정시키고 정착시켰다. 수비에는 능했으나 싸워서 이기거나 공격하여 적을 무찌르는 데에는 두각을 드러내지 못했다. 고려 왕조 말기에 이르러 마음을 바꾸어 새로운 임금에게 충성을 다짐하였고 조준 등과 함께 서로 뜻을 모아 임금을 추대한 뒤 마침내 최고 재상의 자리에 올랐다. 그러나 학문을 익히지 않아 학식이 부족하였고 정치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임금에게 올리는 일은 거의 없었다. 세자를 정하는 논의가 있었을 때에도 임금의 뜻에 아첨하여 어린 서자를 세울 것을 청한 뒤 그것을 자신의 공으로 여겼으니 세상 사람들은 이에 대해 안타깝게 여겼다. 그는 향년 68세에 세상을 떠났으며 시호는 정절이다. 아들은 없었다. 태조실록 2권 태조 1년 11월 27일 갑진일 1392년 12월 11일 국호를 정하는 문제에 대한 예부의 자문을 계품사 조임이 가져오다. 계품사로 파견되었던 전 밀직사 조임이 중국 남경에서 돌아오자 임금이 백관을 거느리고 서쪽 교회로 나가 직접 맞이하였다. 조임은 중국 예부에서 보낸 자문을 받들어 전달하였다. 그 자문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담겨 있었다. 예부에서 고려의 권지 국사에게 자문을 보냅니다. 홍무 25년 10월 11일 예부의 우시랑 장지 등 여러 관원이 서강문에서 이른 아침에 도착한 서류를 받아 이를 임금께 아뢰었고 황제의 칙지를 받들었습니다. 칙지에는 다음과 같이 쓰여 있었습니다. 고려에서는 이전에 사람을 보내 본국의 사정과 사유를 아뢰었으나 이번에 온 문서를 보니 역시 이전과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러나 우리 중국은 강상이 있어 예로부터 내려온 천자의 법도를 바꾸지 않는다. 고려는 산이 경계를 이루고 바다가 가로막혀 있어 하늘이 동이로 만든 곳이니 우리 중국이 직접 다스릴 수 있는 지역이 아니다. 예부에서는 회신 문서에 이렇게 쓰도록 하라. 우리의 교화는 자유롭게 퍼질 것이며 만일 하늘의 뜻에 따르고 백성들의 마음에 맞아 동이 지역의 백성을 편안하게 하여 변방의 분란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사절이 왕래하게 될 것이니 그것은 참으로 그 나라의 복이 될 것이다. 이 문서가 도착하는 날 너희 나라에서는 어떤 칭호로 국호를 바꿀 것인지 빠르게 달려와 보고하라. 이 명을 삼가 받들어 예부에서는 황제의 뜻을 갖추어 먼저 보냅니다. 이전에 파견되었던 조임은 또다시 선유문을 전달하였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이번에는 내가 예부로 하여금 문서를 보내 너희에게 자세히 알려주게 한다. 이전 한나라, 당나라, 송나라 때에는 중국에서 관리들을 파견하여 너희 나라의 방어 업무를 감독하게 했으나 그들이 술을 좋아하고 여색을 탐하여 백성들에게 해를 끼치는 일이 있었으므로 너희 나라 사람들이 결국 그들을 죽이게 되었다. 이 일이 무슨 이익이 있었겠는가? 그래서 내가 이후로는 더 이상 사람을 보내지 않도록 한 것이다. 공민왕이 죽고 나서 그 아들이 있다고 하여 왕으로 세워달라고 하였으나 나중에는 또 그렇지 않다고 말하였다. 그러더니 또 다시 왕유를 왕족의 적통이라 하여 세우려 하다가 지금은 또 그를 폐하였다. 몇 차례 사람을 보내왔으나 대개는 스스로 왕이 되기를 바란 것뿐이므로 나는 별도로 대응하지 않았다. 스스로 왕이 되고자 한다면 너희 스스로 결정할 일이다. 다만 백성을 편안히 하고 서로 통하여 왕래하는 일이 이루어지도록 하라. 그날 백관이 차례대로 줄을 서서 임금께 할애하였다. 백관을 도당에 모아 국호를 의논케 하다. 기로와 백관을 도당에 모아 나라의 이름을 무엇으로 정할지를 함께 의논하게 하였다. 여기서 기로는 나이가 많은 원로 신하들을 뜻하며 도당은 나라의 중대사를 논의하던
최고 회의 기구이다. 정당 문학 권중화를 보내 안태할 땅을 살피게 하다. 정당 문학 권중화를 보내어 양광도와 경상도, 전라도 지역에서 해를 편안히 묻을 수 있는 적절한 땅을 찾아보게 하였다. 태조실록 2권 태조 1년 11월 29일 경호일 1392년 12월 13일 국호를 화령과 조선으로 정하여 황제의 제가를 청하는 주문. 예문관 학사 한상지를 중국 남경으로 보내어 국호를 조선과 화령 가운데 하나로 정할 수 있도록 황제의 허락을 구하게 하였다. 다음은 황제께 올린 글의 내용이다. 신하 조임이 중국의 수도에서 돌아와 예부에서 보내온 자문을 삼가 받들어 전달하였습니다. 그 자문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삼가 황제의 칙지를 받들었는데 고려가 만일 능히 하늘의 도리에 따르고 백성의 뜻에 부합하여 동쪽 변방의 백성을 안정시키고 변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한다면 앞으로 사절이 왕래할 수 있을 것이다. 문서가 도착하는 날에는 그 나라에서 어떤 이름으로 국호를 바꿀 것인지 빠르게 보고하라 하였습니다. 삼가 생각하옵건대 작은 이 나라는 왕씨의 후손인 요가 혼미하여 도리를 잃고 결국 스스로 멸망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온 나라 백성들이 저를 떠받들어 임시로 국정을 맡게 하였으니 놀랍고 두려워 감히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최근 황제께서 저에게 권지 국사의 지위를 허락해 주시고 이어 국호를 정하라 하셨으니 나라 사람들과 함께 감격하여 기쁨이 더욱 큽니다. 신이 깊이 생각하옵건대 나라를 세우고 국호를 정하는 일은 결코 작은 신하가 감히 임의로 정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조선과 화령 두 이름을 올려 황제의 귀에 아뢰오니 삼가 바라건대 황제께서 제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처음에 임금은 사신을 보낼 생각은 있었지만 그에 적합한 사람을 찾기 어려워하고 있었다. 그때 한상질이 스스로 나서서 아뢰었다. 비록 제가 외국에 가서 사신으로 응대할 만큼 재능이 충분하지는 않으나 성상의 명을 받들어 작은 충성이라도 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임금은 이 말을 듣고 매우 기뻐하였다. 배나무에 꽃이 피다. 이달에 배나무에 꽃이 피었다. 태조실록 2권 태조 1년 12월 1일 정미 1392년 12월 14일 동북면 8개 능의 제사를 삼행월과 나빌에는 종실이 명절에는 도순문사가 지내도록 하다. 임금이 교지를 내렸다. 동북면에 있는 8개의 왕릉에 대해서는 내 계절의 첫 달과 섣달에는 특별히 왕실 일가와 대신들을 보내어 제사를 지내게 하고 초하루와 보름 그리고 사대 명절과 같은 세속 명절에는 도순문사로 하여금 제사를 지내게 하라. 천변 제1호 인해 고려조의 죄인을 사면하고 가산과 노비를 돌려주도록 하다. 문화부의 우시중 조준, 중추원의 판사남은 가승지 이근 등이 입시하자 임금이 명령하였다. 요즘 들어 하늘에 꾸짖음이 자주 나타나니 그 속에는 반드시 하늘의 뜻이 있을 것이다. 무진년 무렵 곧 내가 즉위하기 이전 시기에 차명을 당한 사람들의 재산과 노비가 모두 관청에 귀속되었고 그들의 처자식은 의지할 곳 없이 흩어지고 가난하게 살아가며 그 슬픔과 원망이 날로 깊어가고 있다. 하늘의 경고가 혹시라도 이로 인해 생긴 것이라면 바로잡지 않을 수 없다. 그러므로 무진년 이후
즉 내가 왕위에 오르기 전까지 죄를 뒤집어 쓰고 재산을 몰수당한 자들 가운데 고려 왕조의 왕실 출신이거나 임금을 죽이는 큰 죄를 범한 자를 제외한 모든 사람은 죄를 사면하고 재산과 노비도 다시 그 가족에게 돌려주어 생계를 이어갈 수 있게 하라. 태조실록 2권 태조 1년 12월 2일 무신일 1392년 12월 15일 친히 백응염의 빈소에 가서 장례를 주관하던 안순을 불러 조문하다. 임금이 직접 백응염의 빈소에 나아가 조문하였다. 문화부의 실랑찬성사였던 김사영에게 명하여 제사를 지내게 하였다. 임금은 그의 죽음을 매우 슬퍼하며 상주를 불러 위로하였다. 백응염에게는 아들이 없었기 때문에 그의 누이의 외손자인 안순이 장례를 주관하였다. 태조실록 2권 태조 1년 12월 6일 임자일 1392년 12월 16일 상중에 사람이 부처에게 공양하는 것을 금한다는 말을 듣고 임금이 지나치다고 탄식하다. 임금이 양광도의 알렴사 조박과 경상도의 알렴사 심효생이 백성들 가운데 상복을 입은 사람이 절에 가서 부처에게 공양하는 것을 금지했다는 말을 듣고 이렇게 말했다. 이색은 세상에서 이름난 큰 유학자였지만 그 또한 부처를 숭상하였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책을 읽었기에 부처를 이토록 싫어하는가? 태조실록 2권 태조 1년 12월 12일 무오일 1392년 12월 25일 달이 묘성을 범하다. 달이 별을 가렸다. 예조에서 품계별 관복의 복식을 상정하다. 도평이 사사에서 임금께 아뢰었다. 명년 정월 초하루부터는 명나라 조정에서 제정한 관복을 입게 하였으며 예조에 명하여 이를 자세히 검토하고 정하게 하였습니다. 예조에서 보고한 바에 따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일품 관원은 붉은색 포옷과 콧불소 가죽으로 만든 띠를 착용하고 이품 이상부터 판강문 이상의 관원은 붉은색 옷에 여질 문양이 있는 금장 띠를 착용합니다. 3품과 4품은 푸른 옷에 검은 각가죽 띠와 상아로 만든 호를 들게 하고 5품과 6품은 푸른 옷에 검은 각가죽 띠, 나무로 만든 호를 들게 합니다. 7품 이하는 녹색 옷을 입으며 띠와 홀은 5, 6품과 같게 하고 신발은 모두 검은색을 사용하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고하였습니다. 태조실록 2권 태조 1년 12월 13일 김희일 1392년 12월 26일 조준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고 왕후 아들의 성을 외가를 따라 노시로 하게 하다. 조준을 문화부의 좌시중으로 임명하고 김사영을 문화 우시중이자 상납백으로 삼았으며 그에게는 시급 1000호를 실질적으로 수입을 얻을 수 있는 식실봉은 300호로 정하였다. 권중화를 예문춘추관의 대학사로 정도정과 최영지를 문화 실랑찬성사로 임명하였고 우인열과 유만수를 개성부의 판사로 정의계를 파리사 판사로 조임을 중추원의 장관으로 삼았다. 이보다 앞서 문화부 3사 중추원의 정원중 2품 이상 관원들만이 도평의 사사의 직책을 겸하였으나 이날부터는 문화부와 중추원의 상위 직내문 춘추관에 대학사와 학사 그리고 개성부의 판사와 윤까지도 모두 도평의 사사의 직책을 겸하게 되었다. 노조를 상장군으로 노관을 대장군으로 임명하였다. 이 두 사람은 왕후의 아들들이었는데 성을 외가를 따라 노시로 바꾸게 하였다. 노조는 고려 왕조 때 정강군으로 봉해졌던 인물이다.